어제 군인권센터에서 추가로 폭로를 한 내용인데 기무사가 민간인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도 감청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요. 박진아 아나운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이 주장했는데요. 기무사가 첩보 대공 수사를 빙자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폭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2012년 기무학교 입학 학생이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갖고 있자 교관이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추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관련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전했는데요. 또 기무사가 민간인과 군 장병, 일반 병사들에 대해 사찰을 시도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이러한 주장의 출처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기무사 요원 등 군 내부 다수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원보호를 위해 구체적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계엄령 문건 작성에 이어 군 기무사령부는 또다시 추가적인 의혹들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관련자 처벌과 부대 해체에 대한 여론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를 감청을 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무사가 과거에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활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민낯을 이제 다 보여주자 이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어떤 근거로 누가 사실 이런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과거 정권에 이렇게 일탈 행위를 했다, 월권 행위를 했다라고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을 내놨다면 이건 정말 굉장히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사실 충격적이긴 한데 이 자체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사실 불신만 더 쌓이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기무사가 지금 최근에 벌어진 세월호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계엄령 문건이라든지 여러 이유만으로도 이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이 개혁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어찌 보면 이제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바깥에 있는 시민단체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항상 얘기하듯이 근거가 좀 명확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내용을 보면은요.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 따졌고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 자체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단순히 이 내용만 가지고는 더 막 여론을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와야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체크를 할 겁니다. 뭐 무작위로 사실이 아닌 제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가 그 어디에서 근무를 했고 이런 것만 병력 기록만 확인을 해보더라도 사실인지 확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앞서 나왔던 사실관계들이 여러 가지 기무사들의 그런 불법적인 행태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저것도 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주관적 예단은 좀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금 사실상 기무사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바로 직속 상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비밀 대화를 감청을 했다는 이 사실이 지금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밝혀진 건 아니고 제보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로 엄중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는 기무사의 업무 중에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까지도 감청을 해왔을까요? 의례적으로? 아니면은 이 정부 때만 유독 그랬다는 건가요? 그거 자체가 지금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무사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기무사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거는 구테타 얘기도 그랬었고 여기 나왔던 여러 가지 행동 지침들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된다는 말씀들을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기준에 빗대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것이 한 게 그러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우려되는 거는 아까 뭐 주관적 예단에 의하면 뭐 가능했을 수도 있었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무사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논쟁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논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들이 지금 모여서 또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진행 과정 속에 이런 지금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거 없는 아니면 그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그 계속해서 주장만 나와서 이 논쟁을 오히려 흐트러뜨리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마녀 사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예, 10초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그 관련해 계엄 문건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랬죠. 그게 다 사실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아이 뭐 설마 그렇게까지 됐겠냐라고 했는데 그 문건이 지금 나와 버렸습니다. 뭐 똑같이 이 문건이 확인이 될 거라고는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단순한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 예단만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언론에서도 인권센터가 아까 조대진 변호사가 말씀하신 정도 그런 문건들을 공개를 해서 지금 파장이 커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사를 담는 것 같아요. 근데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무엇을 기무사가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그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 저보고요? 저거 내가 말을 많이 했다고 지금 기회를 안 줄 줄 알았는데. 저는 그 기무사 개혁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무사 본연의 임무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방첩대 보안사를 거쳐서 기무사라는 이름으로 왔잖아요. 근데 기무사가 지금 세월호에 관련돼서 민간인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뿐만이 아니고 과거에서 지금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은 언론에 의하면은 과거에서부터 쭉 이런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통화한 것까지 감청할 정도의 일을 했다라는 취지의 그 기사들이 좀 나와 있는 건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 통화하는 걸 감청을 합니까? 그걸 감청 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지휘를 받아야 될 국방부 장관을 감청을 해요? 이건 대단한 월권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과거에는 군사 쿠데타를 했던 우리 경험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61년도와 79년, 80년 세 번에 걸쳐서 군사 쿠데타가 있었던 나라인데 그때 군이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군 내부의 정보나 동향 이것과 연결된 민간인까지 그런 걸 사찰했던 또 그렇게 봐야만 했던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87년 이후에 사실상 군인들이 정치 전면에서 사실은 사라졌고 사실은 문민화되어 있는 거 30년이 지났습니다. 네. 3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그 편법, 뭐 이런 탈법 이런 것들이 비밀리에 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국민이 용서를 하겠습니까? 완벽하게 개혁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4개월 만에 결국에 지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구치소 꼭대기층에 수감돼 있었는데 폭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흥 부단장께 좀 여쭤볼게요. 워낙 고령이고 폭염에 사실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날씨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입원 조치하는 것은 교도 행정의 일환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구속 집행정지라든가 이런 절차,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방금 뭐 말씀하신 그대로 지병 그리고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뭐 일반인 뭐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밉다, 곱다 또 뭐 착하다, 예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당연히 이제 수용자로서의 건강이 악화돼 있고 그다음에 뭐 지병이라든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입원 조치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교도 행정의 일환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 부분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폭염이나 이
고온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됐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 수용자 누구든지 이런 조치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제 구치소 접견을 자주 가는데 최근에 이제 저 동부구치소를 갔다 왔거든요. 네. 접견하니까 이제 그 수감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죽겠다고 그 정도로 덥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수감이 되시면 처음 나는 여름, 겨울, 그러니까 환절기 이 여름, 겨울이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마음의 심적인 부담도 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름이 또 워낙 더운 데다가 본인이 뭐 팔순에 가까운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더 견디기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 따르면 그 구치소에서 선풍기, 그것도 고정돼 있는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나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막 이렇게 뭐 에어컨도 나오고 뭐 예우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선풍기 한 대로 돌려야 되고요. 또 공기가 뜨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돌려도 그냥 히터 나오는 것 같은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좀 입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도 지금 좀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있는 내용인데 BMW의 차량이 불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콜이 결국 결정이 됐는데 이때까지 대책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BMW 차량 운전자들 불안감은 좀 상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또 인천 내 어느 터널에서 또 화재가 나서 이제 28대 되는데요. 예. 이 동종 어찌됐든 차종에서 생긴 사고치고는 지나친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제조업체는 당연히 보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자발적으로 해당 업체 리콜이 뒤늦게서 나왔는데 이 리콜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원성이 자자했고요. 또 민원 제기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왜 판매 중단, 판매 중지 명령 같은 것은 내릴 수 없었을까? 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소비자들이 그걸 피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더 원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소비자가 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뭐 이를테면 이미 좀 지났습니다만 폭스바겐 아우디가 디젤 차의 조작 사건 때 그 이후에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이 외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판매가 더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벤츠나 BMW 같은 어찌 보면 좀 다른 보상 효과를 갖는 이런 수입차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막을 수 없는데 그러나 이런 안전사고는 당연히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또는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취하는 게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리콜과 별개의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좀 법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당장 불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점검 이전 운행 중지를 강제하지 못한다 하는 분들 이게 법률적으로 정부가 운행 중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법이라는 게 일반화되고 추상화돼야 입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률로 입법 사항으로 규정을 해서 이럴 경우에 판매 중지한다. 이렇게는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판매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표현인 것이고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정부로서도 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다만 무슨 행정 지도라든가 이런 걸로 자동차 판매사에 대해서 당신들의 차가 이러이러해서 위험한 거니 이제 판매 중지를 해달라 이런 행정 지도라든가 뭐 행정명령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예. 입법적인 조치로서 이렇게 중단한다 이런 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밑에 기사인데 보물섬 사기 의혹의 신일그룹 대표 등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윤현이 이게 좀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에는 출국 금지하고 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 아까 뭐 저희끼리 방송 시작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 이게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했을까? 저도 그런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예. 누가 봐도 이건 어찌 보면 좀 미심쩍은 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금괴를 운운한다든지 뭐 또는 뭐 가상화폐 판매를 또 별도의 계열사에서 또 했다든지 예. 어찌됐든 지금
소액이든 거액이든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여기에 지금 돈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지금 문제는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뒤늦게서 이렇게 뭐 출국 금지라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한다는 게 어찌 보면 좀 한 발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대진 변호사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이 뭐 사기의 전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폐를 연동해 가지고 했던 그렇죠. 투자자를 유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보물선 발견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이 가상화폐도 같이 이제 그 발행하는 걸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는 그 가상화폐를 만드는 그 코인 회사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또 바꾸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 해명 자체가 오히려 더 궁색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자들의 뭐 그러니까 이전 대표의 뭐 이렇게 그 오빠라는 사람이 관련된 회사를 또 소유하고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연관성이 추측이 되고 그런 고의 하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설프게 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더 의심을 사게 된 부분이고요. 찾다 보니까 그런 그 사기의 고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포착이 돼서인지 뭐 그러니까 고발이 된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 일환으로 출국 금지가 된 걸로 봅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투자금을 만약에 회수 받으려면 이 신일그룹이 했던 게 위법하다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꼭 그게 뭐 형벌로서 형법적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예. 어찌됐건 간에 속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돈이 그리고 그대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돌려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소비가 돼 버렸다라고 하면 이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기죄에 있어서 속인 것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금괴가 들어있는 배를 발견했다. 이게 이제 거짓말이면 사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괴가 관련된 그 금괴 돈스코이오하고 관련된 가상화폐 이 부분의 관련성이 거짓이면 또 이제 두 번째로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신문 보도 내용과 그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는가. 뭐 법조계에서 이제 이런 사안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이 부분은 과히 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혐의점이 있으니까 이제 예, 경찰이 좀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겠죠. 예. 청와대 소식 좀 한번 보겠습니다. 호프집 대화가 연출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을 다시 데리고 온 거는 그 청년이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못해서 취업 준비생으로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한 명 가지고 좀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명을 하자면 이게 뭐 일각에서는 뭐 연출을 한 게 들통났다, 딱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청와대가 그 청년을 부른 취지는 예전에 그 무슨 광고 같은데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후보 시절에. 근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됐는지 그런 근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묻기 위해서였다라고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너무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할 얘기 있어요? 예, 아니 연출한 거죠. 연출했다고 지금 인정한 거잖아요. 네. 이거 연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우연히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갔다고 말씀하신 건데 연출한 것을 인정한 거니까 뭐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인데 세 가지 고민. 글쎄 윤경 의원님 북한 경제 지지율을 뽑았어요. 제가 보기엔 경제일 것 같아요. 경제. 예, 그러니까 이 연출 이 논란도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거 정부가 선의를 갖고 접근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막상 큰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을 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떨어진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리라고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거센 반발과 비판을 하고 있는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죠. 경제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아침엔 멜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